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계화와 강대국들 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군사기술의 발전은 국가의 힘이 상징일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입니다. 최근 한국이 군사기술에서 혁신적인 돌파구를 발표하며 전쟁 양상을 변화시키고 전 세계 방위 산업 시장에 새로운 긴장감을 조성하면서 주목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강력한 투자를 통한 연구 및 개발로 한국은 큰 규모의 군사 프로젝트에서 게임을 뒤집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의 군사 충돌을 관찰하고 배우면서 전통적인 국방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 특히 전장에서 놀라운 효과를 입증한 UAV 무인 항공기 기술의 수용 및 개발을 통해 이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UAV 기술과 재생에너지의 결합은 한국이 국방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현대 전쟁의 추세를 반영합니다. 여기서 기술과 지속 가능성이 군사력의 열쇠입니다. 이는 현대 전쟁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국가들이 군사적으로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첨단 기술과 지속 가능성을 적용하는 데에서도 경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돌파구들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그것들이 현대 전쟁과 국제 안보의 미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 기사에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군사무기 신기술을 개발해 전 세계 방산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중동에 이어 최근 미국까지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던 대형 프로젝트를 뒤엎으면서 신무기를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역대급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이렇듯 이번에 국내 연구진이 핵심 기술을 세계 수준으로 구현해내면서 대한민국 방산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시작된 중동 전쟁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공통된 무기가 있는데 바로 드론입니다. 50만 원짜리 드론이 탱크와 포를 무자비하게 파괴하면서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가성비 무기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등 그야말로 판세 역전의 한 수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군의 무인기에 의한 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으며 우크라이나 역시 장기전에서 드론만한 무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미국도 정찰용 항공기 대신 무인기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돌연 알리면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미 육군이 급작스럽게 미래 육군 항공의 틀을 바꿀 발표를 하면서 전 세계 방산 업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바로 이전에 퇴역한 OH-58 카이오와 정찰 헬리콥터의 역할을 이어받을 미래 공격 정찰 항공기 FARA 프로그램 중단 결정이었는데요. 지난 2018년 시작된 FARA 프로그램은 2020년 360인빅터스를 제안한 벨 텍스트론과 레이더 X를 제안한 로키드 마틴 자회사 시코르스키가 최종 경쟁업체로 선정됐었습니다. 360인빅터스는 스텔스 설계를 도입한 항공기로 레이더 X는 복합 추진 항공기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돌연 FARA 프로그램이 취소되면서 여기에 장착할 신형 터보샤프트 엔진 개발을 위한 ITP 프로그램까지 영향을 받는 등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렇듯 시제 엔진이 FARA 경쟁 기체에 장착될 일만 남았던 상황에서 미국이 갑자기 방향을 틀게 된 건 드론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실 그동안 미 육군은 FARA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비용 문제를 겪었는데 우크라이나전을 통해 무인 정찰기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엄청난 가성비에 또한 번 화들짝 놀랐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임스 레인이 미래사령부 사령관은 미 육군이 FARA 같은 항공 정찰 능력을 필요로 하지만 이전의 카이오 워리어 같은 유인 항공기가 아닌 무인 항공기를 필요로 한다며 이를 위해 무인 분야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신형 정찰용 헬리콥터를 도입하려던 FARA 프로그램을 대신해 미 육군이 어떤 무인 정찰기를 도입할지에 엄청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듯 미국의 움직임을 미루어 보아 다가올 미래전의 판세는 드론이 결정질 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연구진이 역대급 대형 사고를 쳤다고 합니다. 21.68%라는 세계 최고 효율을 구현한 반투명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개발하는 엄청난 일을 낸 겁니다. 실제로 국내외 학계에서는 대한민국 연구진이 세계 최고 수준이 차세대 태양전지를 개발했다며 난리가 났는데요.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연구단은 에너지 AI 계산과학실과 협업을 통해 건물 창문이나 텐덤 태양전지에 적용할 수 있는 반투명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안정성과 효율을 개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연구진이 개발한 태양전지는 21.68%로 반투명 태양전지 분야 세계 최고 효율을 달성하며 놀라게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240시간 이상의 작동에도 초기 효율 대비 99% 이상의 효율을 유지해 뛰어난 안정성까지 보였다는 설명입니다. 사실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의 핵심은 경쟁력에서 우위를 갖는 초고효율화 달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텐덤 태양전지, 창호용 태양전지와 같은 고효율, 다기능성 기술이 필요한데 두 기술에는 모두 효율과 안정성이 우수한 반투명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투명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기존 불투명 태양전지의 금속 전극을 빛을 통과시키는 투명 전극으로 바꿔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 중에 고에너지 입자가 발생해 전공 수송층의 성능이 저하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완충 역할을 하는 금속 산화물층을 만드는 게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조건에서 제작된 불투명 태양전지에 비해 전하의 이동성과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점으로 또한 정확한 원인과 해결책도 규명되지 않아 골머리를 앓았었습니다. 이런 난제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구진은 반투명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제작 시 발생하는 전하 이동성과 안정성 저하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전기광학적 분석과 원자단위 계산과학을 활용했는데요. 마침내 그 결과 전공 수송층의 전기전도도를 올리기 위해 첨가하는 리튬이온이 완충 역할을 하는 금속 산화물층으로 확산되고 결국 특성을 저하시키는 전자구조로 변화된다는 것을 규명해낸 겁니다. 여기에 더해 국내 연구진은 원인 규명을 넘어 전공 수송층의 산화 시간을 최적화해 문제를 해결하는 엄청난 성과를 거뒀습니다. 산화를 통해 리튬이온이 안정적인 리튬 산화물로 변환되면 리튬이온의 확산을 차단시켜 소자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단순 반응 생성물로 여겨진 리튬 산화물이 효율과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밝혀낸 겁니다. 이번에 개발한 반투명 페로브스카이트는 태양전지는 투명 전극을 사용하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중 세계 최고 효율인 21.68%를 기록했는데요. 또 400시간의 장기 보관 조건과 240시간 이상의 작동 환경에서도 모두 초기 효율 대비 99% 이상의 효율을 유지해 효율과 안정성 모두 사로잡은 연구 결과라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연구진은 개발한 태양전지를 텐덤 태양전지의 상부셀에 적용해 후면의 빛도 활용하는 양면수 광형 텐덤 태양전지를 국내 최초로 제작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제작한 양면수 광형 텐덤 태양전지는 후면에서 반사되는 빛이 표준 태양광의 20%인 조건에서 4단자형 31.5%, 2단자형 26.4%의 높은 기대 효율을 달성했습니다. 안세진 에너지연구원 박사는 반투명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독특한 유기물 소재, 금속산화물 계면 열화 현상을 최초로 규명했다며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개발 기술의 활용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연구 결과가 주목되고 있는 건 태양전지가 군사 분야에서 다양한 곳에 활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단일지 무게의 태양전지로 하늘을 날 수 있다면 어떨지 상상도 안 되지만 이러한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줄 기술이 태양전지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번에 우리 연구진의 개발 성과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앞서 ADD는 하늘에 떠있는 해의 빛을 이용해 배터리를 충전, 비행기를 운항할 수 있는 태양전지가 개발되고 있다고 밝히며 군사 분야에서 잠재적으로 N군사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방산업계에서는 지난 2015년 구글도 하지 못한 성층권 90분 비행에 성공했다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태양광 무인기가 엄청난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인기는 실제로 고도 18.5km의 성층권에서 90분 동안 비행하는 데 성공했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착륙하지 않고 365일 하늘을 날 수 있는 무인 정찰기가 개발된다면 기상관측, 실종자 수색, 불법어로 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개발된 EAV-3 무인기는 태양광 모듈과 배터리가 전체 기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행 동력을 결정짓는 부분으로 장기 비행 능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광 모듈과 배터리의 무게 대비 효율을 높이는 것이 고고도에서 오래 비행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로 꼽힙니다.
무게 대비 효율이 높아진다면 같은 전력으로 더 오랜 시간 비행할 수 있고 줄어든 무게만큼 배터리를 늘려 에너지 공급을 더욱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재 국내 연구진이 무게 일지 이하의 초경량 태양전지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 기존 단결정 실리콘 태양전지를 유연 태양전지로 대체한다면 비행 시간을 급격하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양전지 무게가 무인 비행기의 비행 시간과 직결되는 만큼 고효율과 가벼운 무게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태양전지 개발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데요. 지금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국내 연구진이 조금만 더 애써준다면 대한민국 방산업계가 전 세계 방산 시장을 휩쓰는 건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대한민국 무인기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 등 이번에 개발한 기술로 인해 많은 부분이 기술적으로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우리 국방부는 드론작전사령부 설치와 임무 수행의 법적 근거를 담은 드론작전사령부령을 제정하고 공포하면서 한국형 드론 대응 시스템 구축에 나섰는데요. 전장의 변화에 맞춰 한국군이 드론을 적극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작전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따라 변화를 꾀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임무는 북한의 무인기 침투 등 상황이 발생하면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우리 군은 스텔스 무인기, 자폭 드론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소형 스텔스 무인기는 강원도 동부전선 지역에 배치됐으며 최근 저가형 소형 정찰용 무인기 100대도 제작해 드론작전사령부에 인도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을 계기로 무인 기술을 군사 분야에 확대하는 본격적인 계기로 만들겠다는 건데 이번에 개발된 기술로 인해 한국의 무인기 성능 수준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여기에 더해 우리 군은 무인기 개발과 더불어 요격 체계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무인기 무기 개발에 칼을 갈고 있습니다. ADD가 그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의 드론 요격 시스템을 개발 중인데 30km 밖에서 드론을 탐지해 킬러 드론을 충돌시켜 파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스템이 실전 배치된다면 우리 군의 드론 대응 능력은 역대급이 될 전망으로 실제 드론을 사용한 요격 시연은 내년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는 지금 무인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전쟁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한국형 대드론 타격 무인기가 적 드론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토를 지키는 건 물론 제2의 방산 효자템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2025년 한국 전투기의 본격적인 초고속 납품이 시작된다. 한국에서 주문한 신형 전투기가 도착하면 남은 미그 29 전투기 모두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 폴란드 두다 대통령. 최근 한국 방산의 빠른 납품이 유럽에서는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미그 29 전투기를 한국의 FA-50과 미국 F-35로 대체할 예정으로 지난해 한국에 FA-50 48대를 주문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와 계약한 FA-50 48대 중에 TA-50 블록기를 부분 변경해 12대를 먼저 납품하고 폴란드 요구사항에 맞춰 새롭게 제작해 36대를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전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1차적으로 납품하는 12대는 올해 8월 2대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총 12대를 납품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올해 안에 납품하는 12대의 FA-50을 두고 폴란드의 빠른 전투기 도입이지에 따라 납품 간격을 메운다는 의미의 갬 필러의 필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만큼 지금 전력의 공백을 빠르게 메울 수 있는 기회이자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FA-50 또한 K2전차처럼 초도 물량이 예정된 8월보다 3개월 앞당긴 5월에 전달할 예정으로 국내 항공 관계자는 FA-50 초도 물량을 빠르게 인도하면 K방산의 장점인 빠른 납기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근 국가인 슬로비키아, 체코 등에서도 K방산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슬로바키아는 지난해 국방부 장관이 방한해 FA-50에 대한 관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오전 900억 규모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산 무기를 빠르게 도입하면서 군사 전력을 키우고 있는 폴란드는 자신들이 새 유럽의 리더라고 전명하고 나섰습니다. 마테우슈 모라비에츠 폴란드 총리는 11일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만났습니다. 모라비에츠 폴란드 총리는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옛 유럽은 실패했다. 하지만 러시아 공산주의가 어땠는지 기억하는 새 유럽이 있다. 폴란드는 바로 이 새 유럽의 지도자다. 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많이 한 나라로 나토와 EU는 폴란드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폴란드의 입김이 세진 것은
분명히 한국을 파트너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K 전차, K9자 주포, FA-50 경공격 기등을 도입하고 조기에 납품받고 있으며 최근 미국 정보기관으로 추정된 문건에 우리가 만든 포탄 33만 발이 수출되는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최대 강점인 빠른 납기를 무기로 지금 당장 무기가 필요한 나라들에게 폴란드를 통해서 그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납기가 가능한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은 최첨단 공장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경남 사천 공장에서 전투기를 생산하는 고정이동은 마치 동구장을 연상케 하는 건물로 축구장 3개를 합친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F-15, T-50, KF-21을 생산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이 조립하지만 대형 로봇 드릴 시스템, KF-21 지동화 장비 등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라 불리는 미국 방산업체들도 탐을 낼 정도로 빠르고 효율적인 전투기 조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FA-50은 2개의 생산 라인을 가동하면 월 최대 5대를 생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도 놀란 기술력을 갖춘 한국의 전투기 제조 공장에서 또다시 FA-50을 폴란드에 빨리 인도하면 신속한 납품 능력을 자랑하는 한국은 더욱 급부상할 전망입니다. 한국 무기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지난 2018-2022년까지 2.4% 뛰면서 점유율의 퍼센트 변화율 무려 74%로 평가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는 FA-50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FA-50을 지난해 폴란드에 48대, 올해 2월 말레이시아에 18대를 수출하면서 수개월 만에 5조 4천억 원의 실적을 몰렸기 때문입니다. FA-50 때문에 우리나라는 세계 항공기 시장에서 2022년 이후 납품 전망 순위가 3위로 뛰었습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함공기 시장에서 한국의 속도 전략은 제대로 먹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탄약 부족으로 5월에는 러시아 전투기가 상공을 지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대공 미사일 5,300 미사일이 거의 바닥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중국은 대만 포위 훈련 마지막 날 12시간 동안에만 군용기 91대를 동원해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역대 최단시간 최대 규모의 무력 시위로 이날 무력 시위에 동원된 중국 군용기는 수-30과 제2, 11, 15, 16 전투기 등과 H-6 폭격기 등 식별된 중국 군용기 숫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렇게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각국들은 가장 먼저 신형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가운데 한국의 조기 납품을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사 전문가들은 FA-50의 빠른 생산 속도와 조기 납품과 동시에 보고 있는 것이 KF-21의 놀라운 개발 속도입니다. KF-21은 최근 단거리 공대공 무장 분리 시험에 성공하면서 포스트 KF-21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KF-21을 F-35처럼 개량하고 인공지능 정보융합 무인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갖춘 6세대 전투기로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만에게 계속 위협을 가하는 중국이 한국의 KF-21을 견제하면서 예상 못한 보도를 내놓으며 한국의 행동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소우닷컴에서는 한국이 4,000개의 핵탄두를 위한 충분한 핵물질을 비축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이를 곧 사용할 것이라는 징후를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실제로 핵무기를 만들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충분히 위협적이어서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F-21의 개발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의 핵무기 제조 가능성에 대해서 집중하는 이유 중 하나는 KF-210I 만들어지고 무장 관련 개발 과정에서 일찌감치 전술 핵무기 탑재를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서 핵무기 통합 인증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니온 바 있습니다. 국내 한 전문가는 전술 핵 운용을 위해서는 항공기에 별도의 동압 및 인증 절차가 필요한데 F-15, 16 모두 핵무기 운용 능력을 통합한 사례가 있으니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안증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분명 이것은 한반도 비핵화에 위배되지만 국내와 미국 일부에서는 대북 확장 억제 차원에서 핵 공유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에 앞으로 이에 대한 고려도 시도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국방연구원 두진호 조비연 선임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시사점 및 한국의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확전 상황에 대비해 한국형 핵 공유 체제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미국이 최근 개발한 저위력 핵탄 두 W-76을 한국의 잠수함과 최근 시험 발사에 성공한 SLBM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에 탑재해 운용해야 한다. 또 F-35 전투기를 기반으로 미국의 산형 B-61-12 저위력 중력 폭탄을 공유받는 공중 기반 핵 공유 체제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미국이 허용만 하면 KF-21에도 전술핵 무기를 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군사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중국은 한국산 전투기가 수출되면서 자신들의 수출 시장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 앤서니 용은 지난해 홍콩 일간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SCMP와 인터뷰에서 한국이 KF-21을 생산한 것을 놓고 전투기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할 만큼 성장했다는 점을 의미 있게 바라봤습니다. 앤서니 월은 KF-21의 성능이 좋다면 한미 군사동맹을 고려할 때 중국에 일정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하며 앞으로 국제시장에서 한국의 전투기가 중국의 전투기와 직접적으로 수출 경쟁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KF-21은 이미 한국산 경전투기 FA-50을 구입한 나라들은 차후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들로 분류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KF-21의 예상 밖의 모델이 큰 인기를 끌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KF-21 합재기 모델인 KF-21 네이비와 이를 탑재하는 중형 항모 개발 가능성을 타진하는 정책 연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KF-21N 함재기에 대한 설계 연구가 상당 부분 진척되었다고 했습니다. 몇 해 전부터 미국산 F-35 함재기의 가격이 엄청나기 때문에 국산 모델로 대체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KF-21N 자체 개발로 가져다주는 이득이 엄청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F-35B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당초 F-35B형은 미 해병대 353대, 영국 공군 138대, 이탈리아 해공군이 30대 구입할 예정이었는데 여기에 호주, 스페인, 터키도 약 100여 대를 도입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2020년 싱가포르에 판매된 F-35B의 대당 가격은 2억 2,916만 달러 약 2,682억 원이었지만 이후 영국은 대당 3천억 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35B는 F-35A 기체의 구조와 부풀이 다르고 별도의 정비훈련 지원 인프라가 필요한데 영국은 이 때문에 F-35B의 대량 도입 포기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F-35B가 필요하지만 너무나 비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KF-21N의 도입 예상 가격은 1,500억 원으로 소프트웨어 개선을 비롯한 추가 비용이 필요 없고 또한 이를 수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KF-21자재 개발을 한다면 중항모와 함께 한국 해상전력의 핵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추후에 KF-21을 도입하려는 국가들에게 수출까지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FA-50으로 미국 시장을 도전하겠다면서 전 세계 1,000대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F-21의 개발을 서두르며 빠르게 전력화하며 수출까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기가 빠르게 필요한 나라들은 최고의 생산 속도를 자랑하는 한국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이 수출하는 K방산의 대표작 중 하나인 K2 흑표 전차가 글로벌 탱크 전투력 순위에서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 하카즈닷컴 HOTCARS 캄이 발표한 화력이 가장 뛰어난 전차 10종 10배털 탱크스 위드 더 모스트 파이파워 순위에서 한국의 K2 흑표 전차는 당당히 8위에 올랐습니다. 하카즈닷컴의 선정 이유를 보면 한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군사적 수요가 많은 나라다. 전투 탱크 부문에 있어서는 수년 동안 K2 흑표를 보유해왔기 때문에 어떤 군사적 도전에도 충분한 대응이 가능했다. 특히 K2 흑표의 화력과 방어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K2 흑표는 전설적인 에밀 에이브럼스 전차 모델에서 파생됐다. 에밀 에이브럼스 전차는 미국 전차의 자부심이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전차 중 하나라고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K2 흑표 전차는 분당 열발을 3분 동안 쉬지 않고 발사할 수 있는 현대 WIA 125-55구경 연구포를 장착하고 있다. 또한 장갑차와 헬기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화학에너지탄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K2 흑표는 전투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아군 전차와 상태를 공유할 수 있다. 메시지만 보내면 언제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분당 10발을 3분 동안 쉬지 않고 발사할 수 있는 연사력은 얼마 전 있었던 폴란드 대통령 앞에서의 첫 실전 사격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됐습니다. K 전차는 현대 WIA 120-55구경 연구포를 장착하고 있고 12.7K6 기관총과 7.62 통축 기관총도 탑재돼 있습니다. K 흑표는 지난 1995년 개발이 시작돼 2014년부터 우리 군에 실전 배치됐고 지난해 12월에 폴란드 수출이 결정돼 1차 수출 규모는 약 180대, 약 3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현대로템은 오는 2025년까지 1차 공급을 마친 후 폴란드형 K 전차인 KEPL 800여 대 추가 공급할 계획인데요. 지난 3월 K 전차에 대한 실사격 훈련은 폴란드 동북부 오르지스 훈련장에서 열렸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의 K9 자주포 1차 물량이 현지에 도착했을 때에도 이례적으로 고위 정치권 인사들이 K9 자주포를 실은 선박이 도착한 부두까지 마중을 나와 환영 행사를 열 정도로 한국에서 온 신형 무기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였는데요. 이날은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참관해 K 전차의 실사격 훈련을 지켜봤습니다. 폴란드군은 4대의 K 전차를 투입해 1.2km에서 2.7km에 떨어진 다양한 표적 대부분을 명중시켰는데요. 특히 2.5km와 2.7km 장거리 표적을 명중시키자 찬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번 사격에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6주간 교육을 받고 귀국한 폴란드군 요원들이 투입됐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이날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함께 사격장을 찾았고 부아슈차크 장관과 함께 K 전차 위에 직접 올라 16기 갑사단 참모로부터 직접 사격 관련 브리핑을 받고 실사격 훈련 과정을 참관했습니다. 사실 이날 행사에 두다 대통령 참석은 예정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참석이 갑작스럽게 결정되면서 행사 비중이 커졌지만 K 전차의 위력은 문제없이 발휘되었습니다. 폴란드 두다 대통령은 이날 K 전차와 K9 자주포를 배경으로 찍은 자신의 사진까지 트위터에 올리며 2025에서 2039년 폴란드군의 주요 개발 방향과 국가방어 정책 결의안에 서명했다고 밝혀 한국 방산에 대한 큰 관심을 표했습니다. 앞서 두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K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3문 등 초도 물량이 도착했을 때 수도 바르샤바에서 차량으로 4시간 걸리는 폴란드 북부 그디니아 해군 기지까지 직접 달려가 환영 행사를 열었는데요. 전력화 행사가 아닌 해외 무기 초도분 도입 행사에 군 통수권자까지 참석한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폴란드가 느끼는 위기감과 한국산 무기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두다 대통령은 현대식 장비를 갖춘 군만이 러시아 제국의 야망과 잔인함을 막을 수 있다. 러시아의 침공과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한국 무기의 신속한 인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폴란드에서 K 전차의 실사격이 이뤄진 뒤 K 전차 제조업체인 현대로템과 폴란드 최대 국영 방산업체 PGG, WGM 등 3사는 컨소시엄 구성에 합의하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를 컨소시엄 3사는 폴란드 국방부와 2차 사업계약 협상을 하게 되는데요. 폴란드군이 도입할 K 전차는 총 1000대에 달합니다. 이 중 180대는 한국군이 도입 중인 것과 똑같은 형이지만 나머지 820대는 폴란드형 KEPL으로 업그레이드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국군 K 전차에는 없는 원격 조종기관 총타발 CWS, 적 대전차 미사일 로켓을 요격하는 능동 방호체계 APS 등을 장착하게 됩니다. 또한 820대 중 320대는 한국에서, 나머지 500대는 폴란드 현지 생산이 추진됩니다. K 전차는 최근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서 독일 레오파르트 2 전차의 고배를 마셨지만 아이러니하게도 K 전차의 명성은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우리 K 전차와 세계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독일 레오파르트 7 전차는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서 치열한 경합을 벌여오다 올해 초 독일제로 결정됐는데요. 노르웨이 국방물자청은 최근 디브리핑, 즉 사업 결정 배경과 내용 등을 해당 업체에 설명해주는 브리핑을 통해 가격면에서 K가 우수했고 성능면에서도 동등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즉 노르웨이군에서는 K 전차를 원했지만 독일과의 관계 등 정치적인 이유로 레오파르트를 선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소식통은 폴란드는 지난해 K 구매를 결정할 때 K가 레오파르트 EH7보다
우수하다는 노르웨이 전차 사업 평가 결과를 입수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즉 노르웨이의 분석을 보고 폴란드는 K2를 서둘러 도입했던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전을 통해 전차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면서 평원지대가 많은 폴란드는 전차 장갑차 등 기갑부대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동유럽 국가들은 과거에 사용했던 러시아 무기를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렵게 되면서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의 무기들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폴란드 역시 전차 사업에서 당초 미국제 에미레이나 독일제 레오파르트의 전차 도입을 적극 검토했지만 성능, 가격은 물론이며 빠른 납품까지 가능하다는 강력한 장점을 앞세운 한국의 K2 전차 대량 구매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폴란드가 도입할 미국 에미레이 전차는 240대로 우리 K2 전차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이처럼 폴란드를 비롯해서 한국 무기를 구매하는 나라들이 늘어나자 이제는 미국, 독일 등이 한국 무기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냉전 이후 무기 생산 라인이 크게 약화됐던 독일이 우크라이나전을 계기로 본격적인 방위산업 재가동에 나선 것도 우리에게는 도전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제 한국은 폴란드를 유럽의 방산 수출 거점으로 삼아 제3국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하슈차크 국방장관도 지난해 11월 한 폴란드 방산 협력 콘퍼런스에 참석해 한쫄 방산 협력을 통해 양국 방산업계는 공동으로 제3국 시장 진출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이를 확인시켜줬습니다. 폴란드는 지난해 한국 방산업체들과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경공격기 48대, 천무 다연장 로켓 288문 등에 대한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폴란드 무기 수출은 2030년대 초중반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폴란드와의 1차 계약은 120억 달러, 약 15조 6천억 원 수준이지만 탄약과 후속 군수 지원 등 전체 물량을 포함하면 총 규모는 400억 달러, 무려 52조여 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5월 22일 현대로템은 폴란드에 K2 전차 7대를 추가로 인도해 이번에도 납기를 칼같이 지켰습니다. 마리우시 블라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검 국방부 장관은 지난 19일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또 다른 K2 촉표 전차가 오늘 그드니아 항구에 도착했다. K2 전차는 기계화 부대로 이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로템은 작년 8월 폴란드 군비청과 K2 전차 수출을 위한 1차 이행 계약을 체결했고 오는 2025년까지 K2 전차 180대를 공급하게 되는데요. 초도 물량 10대를 인도한 이후 지난 3월 1차 공급 물량 일부인 5대를 조기 납품했고 2개월여 만에 7대를 또다시 인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폴란드에 공급한 K2 전차는 총 22대입니다. 이렇듯 한번 계약하면 납기일은 물론 모든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다 보니 해외에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포 곡사포는 이미 가동 중입니다. ORG와 ESG의 훈련장에서 폴란드 육군 프로그램 에덤 거지바우스키 베라이시아이다. 안녕하세요. 최신 한국 장비는 이미 훈련장에 있습니다. NATO의 동쪽 측면에 대한 방어책이죠. 제6공수여단의 조준선에 있는 토룬에서 발포 테스트 중입니다. 제16 기계화 사단이 폴란드 묵동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제1포병여단이 이미 가장 현대적인 한국산 K9 곡사포를 보유하고 있고 제20 기계화여단이 신형 한국산 K2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폴란드 군대의 현대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곳은 폴란드 최초의 훈련장으로 우리 육군 K2 탱크의 최신 인수 직후 새로운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는 승무원의 결속력, 사격 통제 시스템 사용 방법, 한국 국방부는 이번 여름에 첫 번째 K2 탱크를 보냈습니다. 이미 12월에 그들은 이전에 한국에서 며칠 동안 훈련을 받았던 제1기계와 여단의 제20 제1바르토시체 전함에 인도되었습니다. 다양한 기능과 새로운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교육은 6주 동안 지속되었으므로 흡수해야 할 지식의 범위가 상당했습니다. BARTOSGYCE의 K2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보낸 오래된 탱크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K2 전차는 군인들이 인정하듯이 관역을 명중했죠. 1500마력의 고압 엔진으로 구동되는 탱크입니다. 수압식 서스펜션이 있어 고르지 않은 지형에서 주행할 때 큰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대상 검색 및 제거 시스템은 여기에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매우 정확하고 추가 이점은 포신과 지휘관이 서로 독립적으로 해당 지역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휘관이 표적을 감지하면
다포신이 다른 위치에서 그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사령관은 자신이 고정한 대상에 발포하여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탱크는 또한 우리가 물과 같은 장애물을 건너 극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바닥을 따라 운전하면 4m가 넘는 강을 넘을 수 있습니다. 연료가 떨어질 때까지 이 강의 바닥을 따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동부 국경 너머의 전쟁으로 인해 군대 현대화 계획이 더욱 빨라졌습니다. 폴란드는 일형대의 K2 전차와 함께 한국의 FA-50 전투기 3개 편대와 K9 자주포 600대를 주문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과 계약한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빠르게 도입하자마자 실전 배치하며 실사격 장면을 홍보하듯 노출시켜 놀라운 위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한국에서 K2 전차 7대가 폴란드에 도착하자 폴란드 매체 WPTCH는 중요한 수송선이 그디나에 도착했다며 그들은 한국에서 온 갑옷을 입은 짐승들입니다라고 대서득필했습니다. 정말 폴란드에서는 K2 전차가 전장을 뒤흔들어 놓을 짐승과도 같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폴란드군이 폴란드 북동쪽 오르지스에서 K2 전차 실사격을 하는 장면이 몰라왔는데 훈련을 이끄는 지휘관으로 보이는 자가 한글이 적힌 포탄을 들고 있는 사진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이 포탄은 120 전차 포용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 연습의 광탄이라고 한글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국내 네티즌들은 신기해하며 이영만리 이국에서 보는 국산 탄약 K2가 지평선 바라보면서 사격하는 거 처음 아니냐 한글이 쓰니까 어색하네 키읔키읔키읔 포탄에 토르 중사라고 써놓으로 알았네 라고 신기해했습니다. 이렇게 면이어 폴란드군의 훈련 장면이 등장하자 폴란드가 우리보다 훈련을 자주 하는 것 같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4일 국내에서도 육군 제천 171동사단 장병들이 경기 여주시 남한강 일대에서 도하 훈련을 벌였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917명의 장병을 비롯해 K2전자와 K21장갑자 등 80여 대가 동원되었습니다. 강습 및 부교 도하를 통해 하천을 극복하고 신속하게 기동하여 목표 지점을 확보하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10일 미국과 폴란드, 사우디 등 주한 외교관 20여 명 앞에서 K방산의 시범이 있었는데 당시 K2흑표 전차가 물을 품으며 사격하는 놀라운 화력을 선보였다면 이번 훈련은 강을 넘으면서 작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놀라운 기동성을 과시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러시아와의 국경에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배치해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를 만든 원산지 한국에서의 훈련 모습은 더욱더 신뢰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유럽에서는 새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와 환경 등의 문제에만 집중하던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면서 등한시해오던 국방 문제가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때 전차군단이라 물리고 유럽에서 무기 생산에서는 단연 1위였던 독일은 냉전 후 군비를 축소하면서 2019년 주요 무기 중 실전 동원이 가능한 비율이 4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나토 회원국들은 독일군의 군비 태세에 좌절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한때 독일은 소련군과 바르샤바 조약군이 서방을 침공할 경우 서독을 거쳐야만 했기에 서방 세계의 든든한 보루였지만 이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국가가 된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독일은 가까운 미래의 세계대전과 같은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며 군비를 줄여 자국의 안보를 미국이나 나토에 기대며 도덕적 해이를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독일을 비롯한 나토 국가들에게 큰 위협이 되자 독일은 급기야 지난해 군비를 증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미군 기밀문건 유출 당시 독일 육군 참모총장의 군비 증강 문제에 대한 중요한 보고서가 유출되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독일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해 군비를 증강하기로 했던 나토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독일은 2025년까지 전투 준비가 완료된 기계와 사단을 배치하기로 나토와 약속했는데 병력 부족 및 군사 장비 문제 등으로 이를 시행할 수 없다고 내다본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한국산 무기로 러시아 전방에 바로 배치한 폴란드군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과거 독일의 자리를 폴란드가 완벽하게 해낼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폴란드가 도입한 한국의 K2 전차, K9 자주포가 러시아에 대항하는 저지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독일은 냉전 종식 후 군비를 줄이는 과정에서 레오파르트 1을 처분해야 했고 이를 유럽의 국가들에게 중고로 싸게 넘기면서 특별한 검증 없이 나토 표준 전차가 되었습니다.
미국 에이브럼스 전차와 영국 챌린저 전차는 여러 차례 개량을 거쳐 초기 모델과는 완전히 다른 전차로 진화했지만 레오파르트 2는 1980년대 나온 것과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독일은 뒤늦게 2010년에 A10 모델을 출시했지만 이를 구입한 나라는 거의 없었습니다. 레오파르트 2 전차는 실전 경험이 별로 없었지만 지난 2016년 시리아 북부 침공 당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당시 뒤르키예 육군은 처음에 미 구형 패든 전차를 투입했다가 큰 피해를 입고 밀리자 자국군 최정예 전차인 레오파르트 2A사를 투입했습니다. 상대 측은 대전차 무기를 실은 픽업 트럭으로 맞섰는데 몇 시간 만에 레오파르트 8대가 격파되고 2대는 상대에게 빼앗겼습니다. 이 중에 레오파르트 2 전차 5대는 마치 옛 소련제 전차처럼 포탑이 찢긴 채 날아가 버렸고 나머지 3대도 대전차 로켓 한두 발에 시꺼먼게 타버렸습니다. 이것은 픽업 트럭에서 쉽게 격파당한 레오파르트 2의 속도가 얼마나 느리고 방어력이 약한지를 실전에서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레오파르트 2A7도 개량을 했다지만 당시 저자막에 당한 자재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난 1월 포린폴리시는 지금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위협에 맞서는데 계속 독일 전자에 의존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고 대안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몇 년 전 독일은 자신들이 주도하는 유럽 공동전차 개발 계획에서 폴란드를 배제했습니다. 이에 폴란드는 한국과 손을 잡고 K2전차를 생산해 유럽 전자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구상을 했습니다. 한국의 K2전차는 놀라운 기동성과 최첨단의 성능을 가질 뿐만 아니라 뛰어난 생산력과 가성비까지 지니고 있어 독일산 전차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폴란드의 구상이 한국과 손을 잡자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럽 전차의 표준이 독일제가 아닌 한국산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네덜란드가 독일의 전차만을 믿을 수 없다며 새로운 전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고 지난 24일 김승겸 합참의장이 스웨덴을 방문해 스웨덴군 최고 사령관을 만나 회담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많은 유럽국들이 이제는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이 독일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독일에서는 독일이 한국과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에 독일 매체 도이치빌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군이 안보 문제를 공유하는 NATO 및 기타 국가의 부대와 함께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러한 훈련은 군수품, 무기 시스템 및 부품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공급망이 보장됩니다. 독일 해군과 공군이 한국군과 함께 훈련에 참여하는 동안 한국은 유럽의 첨단 무기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은 폴란드와 150억 유로 162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대규모 방위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는 약 1.000대의 K 주력 전투 탱크, 648대의 자주포 및 48대의 FA-50 전투기 판매가 포함됩니다. 폴란드가 NATO 회원국이기 때문에 독일군이 언젠가는 한국 장비로 맞서게 될 훈련에 참가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한국은 유럽의 방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